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여성 영화인 모임 창립 20주년 맞아서 여성 영화인을 만나다 어제부터 꾸며드리고 있죠. 어제 첫 시간 명필름의 심재명 대표 초대해서 여성 영화인 모임이 발족하게 된 배경, 또 한국 영화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성 영화인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이 여성 제작자가 희귀하던 1990년대 초반부터 이 직접 제작에 뛰어들어서 접속, 공동경비구역 JSA,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등등 40여 편 영화를 만든 심재명 대표 개인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어렸을 때부터 영화 좋아하셨죠? 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주말의 명화 세대여서요. 예. 초 6학년을 특별히 딱 지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세대들은 뭐 주말의 명화가 뭔지 모르는. 네. 근데 이제 그 KBS에서 했던 주말에 외국 영화를 주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 맞아요. 보고 그때 젊은이의 양지라고 그 아메리카의 비극이라니까 원작 소설을 영화한 영화를 보고 물론 뭐 배우도 미남이었지만 굉장히 그 이야기에 누가 주인공이었죠? 몽고메리 클리프트라고요. 예. 요즘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네. 예. 그 영화를 보고 영화라는 매체에 굉장히 푹 빠져서 이후부터 이제 매 주말마다 주말의 영화를 보고 TV에서 예, 극장 가서 영화를 보고 극장은 많이 다니셨어요? 아유 뭐 뻔질나게 다녔죠. 예, 시간만 되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비디오 데크도 없었던 시절이고 없죠? 비디오 플레이어도 없어서 뭐 TV 브라운관이라고 표현되는 곳 아니면 영화관이 다였죠. 네. 동시 상영하는 극장. 근데 이제 그때는 청소년 시절이어서 동시 상영관은 차마 못 가고 그래도 이제 소위 개봉관을 쫓아다녔죠. 뭐 동시 상영관을 왜 차마 못 가셨어요? 여학생이어서 왠지 그 음습한 저는 분위기나. 초등학교 때부터 갔는데 동시 상영관을. 예. 음습한 영화만 하는 데가 아니었어요. 당연히 그렇죠. 기밀 박치기 영화 이런 게 얼마나. 네, 맞습니다. 네, 예. 그 영화관 간 돈은 어떻게. 그 저 책에서인가 어디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용돈이 풍족하지 못한 시절이어서 밤에 이렇게 아버지 주무실 때 몰래 안방에 숨어 들어가서 이렇게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 훔쳐가지고 제가 극장 갈 때 영화관 관람료가 한 600원에서 8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치채지 못할 만큼 이제 동전을 빼내서 영화 보러 가고 그랬었죠. 그 중학교, 고등학교 감수성 예민하던 시절에 본 영화들은 뭐 거의 기억이 나죠. 아, 너무나 기억이 나고요. 지금도 뭐 그 거의 40년 넘은 일기장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 일기장? 예. 그 영화를 보면 항상 감상문을 썼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러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영화에 대한 애정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영화 관련된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섣부르게 막 무턱대고 중학교 때 자기 장래 희망 발표하는 자리에서 뭐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 뭐 그래서 친구들이 되게 신기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영화 감독만 있는 줄 알았죠. 나중에 그 제작자가 있고 뭐가 있고인지 몰랐어서 그냥 뭐 무턱대고 그런 맞아요. 얘기를 했다가 또 이제 막상 대학에 입학할 때만 해도 제가 82학번인데 그때 연극영화과 왜 안 가셨어요? 그때는 연극영화과는 좀 특별한 분들이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그렇죠. 용기를 내지 못했고 괜히 지레 겁을 먹고 부모님이 반대하실 거라 생각해서 이제 국어국문학과를 갔는데 그러고서는 대학 들어가서는 계속 이제 영화를 보러 다니고. 영화 동아리도 했어요? 저희 학교에는 영화 동아리가 없어서 그 정말 나중에 많이 알았는데 그 불란서 문화원 프랑스 문화원의 출신이에요. 프랑스 거기 영화 해줬잖아요. 네네. 거기 시네클럽이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정성일 평론가 분이나 뭐 다른 제 또래나 제 윗세대 분들을 다 그곳을 드나들었더라고요. 한 번씩은 거쳐갔죠. 예, 그래서 저도 매주 거기 가서 프랑스 영화 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화 아카데미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거기 가실 생각은 안 하셨고? 저는 이제 그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워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영화 현장에 가야 되는데 네. 그게 불안정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에 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작은 출판사를 다니다가 출판사. 그러다가 서울극장이라고 그 당시 굉장히 큰 영화사를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서울극장. 네. 종로 3가 거기. 그렇죠. 거기서 지금도 있죠. 예. 그래서 영화 광고 카피라이터를 뽑는다는 이제 모집 공고를 신문에서 보고 와 이거는 그러면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영화 좋아하는 영화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니던 출판사 몰래 면접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붙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그 해에 다니게 됐죠. 그래서 이제 소위 그 당시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 숫자가 굉장히 적어서 저를 이제 신입사원 미스 심이라고 불렀는데 열심히 그냥 막 그 구두굽이 닳도록 영화 홍보 일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긴 극장이면서 영화사였죠. 예, 영화를 제작하고 수입하고 또 극장 상영도 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영화 산업이 그 대부분 이제 대기업의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때는 소위 말하는 충무로 토착 자본이라고 그 종로에 있었던 극장 중심의 그런 이제 제작자 또 극장주 그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자본을 갖고 계셨었죠. 주로 이제 거기서 하신 역할은 영화 홍보, 영화를 마케팅. 신문이나 잡지 이런 데 보도 자료를 쓰고 영화 광고 카피를 쓰고 뭐 그런 일들이죠. 카피까지 직접? 그렇죠. 예. 뭐 광고나 이런 일들도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 일을 혼자 하셨어요? 아니면 위에 선배님도 계셨죠. 사수가 있고. 예. 그래서 뭐 이게 정말 라떼는 마리아 같은 얘기가 되지만 저희 그 영화사이자 서울극장 전임자가 그 왕의 남자를 만든 이준익 감독님이세요. 그래요? 예. 기획실의 홍보 전임자. 담당으로? 디자이너셨어요. 영화 광고 디자이너를 하셨죠. 광고 디자인? 예. 그리고 나중에 사도며 뭐 왕의 남자며 그런 이제 영화 감독으로 연출부 출신이 아니었군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대를 다니시다가 미대 출신에 그 영화 광고 디자이너를 하시다가 영화 수입을 하시다가 제작하시다가 영화 감독이 되신 그런 분이 바로 이준익 감독의 후임 조수 아니죠. 후임 이직 그분이 이제 떠나신 자리에 제가 거기 막내로 들어가고 이런. 그렇군요. 네. 또 어떤 분하고 인연이 있어요? 그 초창기에. 뭐 그때 그 건너편에 있던 뭐 단성사 지금은 사라진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극장에 있었던 기획실에 계셨던 분은 또 나중에 뭐 친구라는 영화를 그 제작하고 그러니까 다 그때 이제 제 또래나 제 윗 선배분들이 젊은 영화인들이 대거 영화계에 들어오면서 영화일을 하게 됐죠. 거기 그 당시 여직원은 거의 없었어요, 그럼? 굉장히 적었죠. 홍보 담당은 그래도 좀 있었어요, 그때도? 그때도 남성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전체 영화계 통틀어서 여성을 보기가 되게 드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래 감독님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80년대에 유일하게 등장한 수롱에서 건진 데 딸. 맞습니다. 맞죠.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어머 영화 감독이 여성이라니 뭐 이런 저도 굉장히 신기한 눈초리로 보게 된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분 저 인사동에서 밥집 하시잖아. 그렇죠. 잘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서울극장 그 영화사에서 몇 년 계셨던 거예요? 2년 일을 했고요. 2년? 네. 그리고 이제 영화 제작 일을 배우고 싶어서 영화 제작사로 옮겨서 또 한 2년 정도. 어느 제작사로 가셨어요? 극동 스크린이라는 그 사회찬미 뭐 서울무지개 뭐 처별상 같은 유명 외화도 수입하시고 영화 제작했던 그 회사에 가서 영화 제작 일을 배웠습니다. 네. 거기서 또 2년? 네. 그 다음에는? 그리고는 이제 명기획이라고 그 제 이름의 끝자를 딴 홍보 마케팅 회사를 차려서 창업? 예, 근데 말이 창업이지 뭐 그냥 아주 조그맣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도 그리고 이제 영화 관련된 실무 경력도 딱 4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홍보 2년, 제작 연습 2년. 그런데 내 회사를 차린다? 내 이름을 따서? 그때는 근데 아마 그 회사들이 저한테 또 많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셨고 하면 더 오래 다녔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래 다니지 못하게 된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글쎄요, 뭐 그냥 어떤 비전을 더 좀 강력하게 주셨으면 그랬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차저차해서 독립을 하게 됐고요. 예. 운 좋게도 이제 결혼 이야기라는 영화를 홍보를 맡게 돼서 그래서 이제 명객이라는 작은 홍보 기획사가 좀 알려지고 예. 그러면서 여러 작품 하다가 홍보를 대행해 주는 거군요. 그렇죠. 홍보 마케팅 전문 회사죠. 결혼 이야기 심혜진 그렇죠. 배우 맞죠? 92년도 최고 흥행작이고 맞아요. 사실 그 당시 젊은 영화의 효시라고 하는 그리고 젊은 영화인들이 함께 그 기획해서 만든 그런 영화인데 저는 홍보 그때 카피가 그때 좀 야했던 것 같은데. 예, 그게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어떤 카피였죠? 그게 영화 속에 나온 대사가 잘까라는 대사였는데 제가 그걸 잘까 말까 끌까 할까 이런 식의 카피를 헤드 카피를 써서 불 끌까 뭐 이런. 예. 아 그렇게. 그래서 예. 그랬고 그리고 이제 독립 영화 집단 장상곰매 출신의 이제 이은 장상곰매 예. 영화 운동권들 아니에요? 거기? 예. 파업전야 만들고. 그렇죠. 그죠? 거기서 강원 씨도 거기 강원 같이 씨.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이은 씨라는 장상곰매 출신의 이은 지금 감독. 제 남편이 된 남편이시죠. 결혼해서 이듬해 이제 95년에 명필름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됐어요. 그러면 기획회사도 한 2, 3년? 네. 그럼 영화 제작으로 뛰어들기까지 그리 오래 안 걸렸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이제 시대적 운이 또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불과 30대 초반에 자기 작지만 회사를 만들고 30대 중반에 이제 영화를 제작사를 차리고 그러네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감히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저를 비롯한 또래 영화인들은 굉장히 맞아요. 시대적 운도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뿐이 아니라 취업도 쉬웠고. 그때 분들은 어떤 30대 초중반 되면 어디서 조금만 좀 열심히 하면 전문가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86세대가 누리는 혜택이 있죠. 그렇죠. 네. 95년 영화사 명필름을 만들고 첫 번째 영화가 뭐였죠? 코르셋이라고요. 이거는 성공했나요? 아니요. 흥행은 잘 못했는데 그 아마 한국 영화에서 드물게 이제 뚱뚱한 여성이 주인공인 로맨틱 코미디여서 예. 그 소재나 주제 때문에 주목은 많이 받았죠. 예, 화제는 상도 됐었습니다. 많이 탔고. 네네. 이게 어찌 보면 그 당시로선 보기 드문 여성주의적 관점의 그렇죠. 영화. 그리고 뭐 뚱뚱한 여자가 주인공인 상업 영화도 거의 없었죠. 좀 과감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이제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도 그렇고 이렇게 그 청개구리 기질이 영화를 만드는데도 남들 안 하는 거 내가 한다 이런 거. 아니 그것보다는 남들이 반대하면 왠지 더 오기가 생기는 그런 기질이 아마 명필름 초기부터 좀 발현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이제 95년인가요? 네. 그 영화가? 96년. 96년. 영화사는 95년에 만들었고. 96년 첫 작품이 코르셋. 예. 97년이 접속이죠. 네네. 이것도 운인가요? 엄마의 실력인가요? 뭔가요? 운도 좋았고 뭐 열심히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장상곰매에서 이은 대표랑 같이 오 꿈의 나라라는 영화를 연출했던 장윤현 감독이 헝가리에 영화 유학을 갔다 오고 90년대 중후반에 한국에 와서 굉장히 문화적 충격을 받았대요. 몇 년 사이에 한국의 어떤 사회상이나 시대 모습이 굉장히 바뀌어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PC통신. 컴퓨터 이래서 그거를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저희랑 같이 이제 그 오랫동안 시나리오를 고민하고 고생해서 만들게 됐죠. 한석규, 전도연. 네. 그분이 직접 시나리오도 썼어요? 그럼요. 예, 물론 다른 공동 각본가들이 있는데 그 시놉시스가 소재와 주제 이런 것들은 다 감독의 생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전도연 배우를 처음에는 반대하셨다고? 저는 반대 안 했는데요. 누가 반대했어요? 감독이 반대했나요? 아니요. 그럼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떤 투자 쪽에서.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전도연 씨가 영화는 한 번도 안 했었고 TV 드라마에서 이제 영화 데뷔작이라서 그러니까요. 검증이 안 됐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작자 입장에서는 전도연 씨의 그때 이미지가 굉장히 그 여자 주인공의 캐릭터랑 맞춤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뭐 이 역할에 더할 나위 없이 어울릴 거라는 생각을 이건 뭐 과학적 데이터나 이런 게 아니라 감이죠, 감. 그냥 본능적인 직감 그랬는데 이제 아주 결과적으로 좋은 그런 됐죠. 아주 중요한 그 주연 뭐 여배우 결정 이런 거는
감독의 권한이 세요? 제작자의 권한이 세요? 상황마다 좀 다른데요. 예를 들면 제작자가 신인이고 감독이 경력이 훨씬 많고 결과가 많으면 감독의 입김. 또 감독이 신인인데 제작자가 좀 더 경험이 많다면 제작자. 근데 대부분은 그 제작자가 결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하지만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근데 대부분 감독하고 제작자가 그렇게 뭐 캐스팅에 크게 이견을 보이거나 갈등이 빚어지진 않아요. 이렇게 영화를 바라보는 상이나 목표가 같기 때문에. 네. 아니 주연 배우급의 캐스팅에서 제작과 감독이 견해 차이를 보이면 못하죠. 그럼요. 같이 못 가죠. 처음부터 못하죠. 예. 접속은 흥행에도 성공했잖아요. 그 당시 그해 이제 흥행 1위를 했고요. 그죠? 또 지금도 많이 그 인구에 회자되는 영화로 남고 있고 아마 그 당시에 그 PC 통신으로 만나는 남녀의 이야기는 소재 자체가 그 이전의 한국 영화가 좀 많이 달라서 젊은 특히 관객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이 곧바로 공동경비구역 JSA입니다. 주요한 가족, 해피엔드, 그다음에 이제 공동경비구역 JSA. 중간에 그 두 가지가 있고. 네네. 그 JSA는 첫날부터 매진 행렬 아니었나요? 그때는 이제 한참 촬영을 할 99년도에는 서해교전이 있어서 과연 이 영화를 개봉할 수 있을까? 라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는데 이게 참 영화라는 게 운도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발표하셨어요. 6월 5일 날. 맞아요. 그래서 6.15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저희 영화 촬영이 6월 초에 끝났는데 이거는 뭐 와 나라가 마케팅을 해 주시네 막 이럴 정도의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사이에 이 사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JSA 개봉 당시에는 그런 사회의 변화나 시대의 변화, 정치 상황의 변화도 굉장히 흥행에 도움이 됐고 또 박찬욱 감독님의 워낙 탁월한 그 연출력이나 배우들의 열연 때문에 어마어마한 반향을 그때 사실 일으켰었죠. 박찬욱 감독이 이게 데뷔작은 아니죠. 그 앞에 두 편의 영화를 하셨었죠. 근데 앞에 영화가 다 좀 별로였다고 그러죠? 글쎄요. 그 별로라기보다 흥행이 안 됐을 뿐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건 또 원래 흥행이 안 되면 다음 작품 안 맡기잖아요. 근데 이제 꼭 흥행이 모든 걸 말하는 건 아니고 또 어떤 운 따라주지 않았다거나 다른 변수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니까 재능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기회가 옵니다. 아무튼 감독으로서 흥행까지 실력까지 다 입증된 첫 작품이 이거죠. 그렇죠. 여기 또 이영애, 이병헌, 송강호, 신하균. 또 그 캐스팅은 또 어떻게 했대요? 그때는 그렇게 이게 입이 벌어지는 캐스팅은 아니었어요. 약간 좀 거들먹거리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려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는 이 배우들을 하나로 모은다는 게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렇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조합이었고 그 캐스팅 과정까지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좀 보니까 코르셋 접속 그다음에 뭐 아까 해피엔드 그것도 꽤 뭐 흥행 어느 정도 했고요. 만드는 족족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됐군요. 그런데 이제 뭐 공동경비구역 JSA 이후로 뭐 와이키키 브라더스 같은 영화, 뭐 김비덕 감독의 섬 같은 영화, 그러니까 좀 더 작가주의 영화에 가까운 예술 영화에 가까운 영화들을 도전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흥행 타율이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좀 돈 좀 되는 만한 영화들을 하시고 상업 영화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깊었고 그래, 돈이 좀 모이면 그걸로 이제 예술 작품도 좀 투자하시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제작자의 뭐 만연일 수도 있고 또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도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와이키키 브라더스가 그렇게 흥행이 안 됐어요? 그때 그래서 와라나고 운동이라고 뭐 와이키키 브라더스, 나비, 라이방 이런 흥행 안 된 영화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영화관을 대관하고 단체 관람하고 시민들이 직접 영화를 보기 운동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아마 당시에는 음악 영화라는 것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예술 영화 전용관이나 독립 영화 전용관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2000년대 초반은 그냥 모든 영화들이 다 상업 영화관에서 같이 경쟁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보고 좋아할 만한 관객하고 만날 접점의 공간이 좀 부족했다거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화는 계속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죠. 자랑스러운 영화 중에 한 편입니다. 네, 저처럼 최고의 한국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사람 많이 만났죠? 꽤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그럴 때마다
보람을 느끼죠. 제작자로서. 그다음 아까 김기덕 감독의 섬? 네. 예. 그런 영화는 흥행 안 될 거예요. 네. 아주 끔찍한 장면도 나오고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그 영화가 그 처음으로 김기덕 감독 영화 중에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었던 영화죠. 네. 그다음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네. 이건 그야말로 심 대표께서 이거 만들어야 된다고 추진하고 그냥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왜 그게 이게 꽂혔어요? 그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결승전을 보고 127분 동안 그 거의 연장전을 거듭하면서 벌이는 그 여자 핸드볼 선수들의 투혼에 일단 감동받았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127분 동안 힘겹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한 골로 패배하고 은메달을 땄으나 은메달을 따고 단상에 올라간 그 선수들의 표정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억울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표정들이.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기사들을 찾아보고 사연들을 찾아보고 하면서 아 정말로 그 드라마틱한 영화적 소재다. 이 여성분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임술래 감독님한테 제안드리고 감독님도 흔쾌히 좋다고 하셔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근데 뭐 다들 반대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반대가 나쁘다기보다는 앞에 어떤 그 선입견 또는 결과, 과정들이 온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한국 영화에서 스포츠 영화가 된 적이 없거든요. 아, 그 전에 없었어요? 네. 만들지도 않아. 뭐 사실은 스포츠 경기가 영화보다도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성 스포츠 선수들 얘기도 한 번도 없었고. 그다음에 핸드볼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화적으로는 낯선 종목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리고 승리하는 드라마도 아니고 패배하는 드라마고. 그래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또 오기가 생겨서 그 믿음, 나를 감동시켰던 이 이야기는 누군가도 감동할 것이다. 잘만 만들면 그런 생각을 했죠. 예. 주로 이렇게 뜯어 말리면 더 하고 싶어진죠? 근데 아까 그거는 그 청개구리라고 하듯이. 예. 근데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영화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될 거라고 하는 영화 별로 되지 않고요. 의외의 결과들이 훨씬 많거든요.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람들은 항상 새롭고 낯설고 그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결과들이 종종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남들이 반대하는데 오기가 생겨서 했잖아요. 그랬다 망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오기를 못 부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심 대표는 오기를 부려서 우생순을 하니까 히트를 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카트에서 또 오기를 부린 거 아닙니까? 근데 카트는 잘 안 됐습니다. 카트 꽤 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 아주 뭐 이렇게 흥행에 사회적 관심은 많이 그렇죠. 받았는데 네. 돈을 벌지 못해서 그 어떤 우생순 같은 성적을 기대하고 투자했던 투자자분들한테 지금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 심 대표가 오기 부리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네, 예. 그다음 I Can Speak는요? 그 영화는 이제 공동 제작자로 참여했는데요. 위안부 피해자 얘기를 코미디라는 장르 영화에 담아낸 그 발상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기획하신 제작자분이 계신데 투자자분도 나서지 않고 캐스팅도 잘 안 돼서 명필님이 적극적으로 공동 제작에 참여하겠다고 제안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김현석 감독과 또 뭐 그 이재은 배우 이런 분들이 같이 이제 함께 하게 됐죠. 근데 그 영화도 많은 투자사들이 꺼린 이유가 있죠. 사실 위안부 피해자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상업 영화 쪽에서 부담스러운데 그걸 또 코미디로 푼다라고 하는 어떤 그 소재가 주는 어떤 그런 무게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흥행이 꽤 잘 돼서 굉장히 그것도 최근에 이제 보람을 느꼈던 그런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뭐 다 얘기 못했어요. 건축학개론, 마당을 나온 암탉도 하셨네. 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말이죠. 또 바람난 가족, 조용한 가족, 질투는 나의 힘. 한 40여 편 되네요. 저희가 이제 명필름 랩이라는 그 무상기숙학교에서 영화 감독들을 발굴하고 함께 영화를 만드는데 거기서 한 영화까지 하면 현재 한 45편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또 마당을 나온 암탉에 이어서 테일이라고 전태일 열사 이야기를 다룬 애니메이션도 지금 한창 제작 중에 있고요. 그죠? 네.
그래도 한 반 타작 이상은 성공하신 거 아니에요? 흥행적으로도? 글쎄요, 그 따져보지를 어느덧. 회사 자산이 어느덧. 어떻게 커졌나 보시면 몰라요? 아유, 거꾸로 점점 힘듭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고 산업이 예. 바뀌고 나이가 예. 먹다 보니까 예. 영화 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네요. 예. 그 일만이 아니라 아까 잠깐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영화학교 명필름 랩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 복합문화공간 명필름 아트센터. 네, 예. 이 아트센터는 어디죠? 파주에 있습니다. 파주. 예, 영화사 사무실과 기숙사와 영화관, 뭐 공연장이 같이 이렇게 있는 복합 문화 건물이죠. 네. 다 이것저것 다 건사하시려면 점점 바쁘시겠네요, 더. 바쁜 걸 둘째치고 점점 더 어깨가 무거워져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또 이 영화계에 뭐 다른 많은 분야에 영향을 끼쳤지만 영화 산업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어마어마한 끼치고 영향을 있죠. 미치고 있죠. 그렇죠. 관객 줄어든 것뿐 아니라 예. 제작도 어려워지고 예. 영상 체험의 문화 자체도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네, 극장 안 그렇습니다. 가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생각을 달리 하는 거죠.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됐고 그죠. 그리고 꼭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하는가?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요즘은 뭐 OTT나 정말 스트리밍 서비스로 영상물을 접하는 그런 문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그렇어요. 이 영화 산업 또 영화 관람 문화 형태, 소비 형태들이 코로나 이전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바뀌고 저 역시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그렇죠. 굉장히 벅차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갈 것이 분명하니까 네. 적응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영화 일? 너무 어려운데요. 이게 그 남편하고 같이 영화 일을 하다 보니까 운명 공동체로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영화 일을 안 하면 비빌 언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영화를 꾸준히 만들 수만 있다면 굉장히 축복이고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에게 영화란? 과거에는 이제 그 질문 받으면 영화는 제게 꿈이자 밥이다. 어렸을 때 꿈꿨고 또 먹고 살고.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그냥 지속 가능한 현실이 되고 싶다. 영화가 내게. 진짜 현실적인 대답이네요. 오래오래 계속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유, 그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오래오래 네네. 계속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영화를 끊임없이 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우리 심 대표님 같으신 분이 있어서 또 우리들은 행복해지는 거 아닐까 싶네요. 네, 명필름의 심재명 대표 함께 만났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